신입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일본 기업들이 신입에게 쩔쩔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취업하기 참 힘들죠. 근데요, 이 나라는 기업들이 신입 월급을 올려가면서 제발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바로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초봉 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패스트 리테일링인데요. 이 회사는요, 올해 3월 입사한 신입사원의 월급을 30만 엔에서 33만 엔으로 인상했습니다.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것까지 더하면 신입의 연봉이 500만 엔을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인 다이와 하우스 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졸 신입 월급을 25만 엔에서 35만 엔으로 10만 엔이나 올렸습니다. 한 번에 거의 40%나 오른 거죠. 여기 말고도 JR 동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도쿄 해상 일동 등 신입의 월급을 올렸거나 또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 기업의 71%가 올해 신입사원 초봉을 인상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인상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시죠? 자, 기업들이 이렇게 월급을 올리는 이유, 노동시장의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평균 유효 구인 배율이 1.28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찾는 일자리는 128개인데 구직자는 100명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이 월급을 올려가면서 신입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 대기업처럼 과감하게 연봉을 인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 있죠. 중소기업들은요, 신박한 전략으로 맞대응하기도 하는데요. 트러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직원이 한 60명 정도인 중소 IT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대박입니다. 적당히 조절만 한다면 뭐 일하면서 술을 마셔도 괜찮고요. 또 만약에 전날 막 과음을 해서 죽겠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숙취 휴가도 있고요. 내 최애 연예인이 활동 중단을 하거나 뭐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면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고 최애로 인한 상실감 휴가, 이런 제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기 사장인 시마다 다이가쿠는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초봉 인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가치관을 맞춰주는 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이 회사의 이직률이요, 최근 3년 동안 아예 제로였다고 합니다. 회사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기업들의 젊은 인재 쟁탈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3월에 졸업한 일본 대학생들의 그 취업 내정 비율이 무려 92.6%, 심지어는 내년 졸업 예정자들을 벌써부터 내정이 아니라 내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뭐 취업률은 고공행진이죠. 작년에요, 대졸 취준생 중에서 약 98%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졸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경 제조 회사인 진즈라는 곳은요, 고졸에게 대졸과 똑같은 기본급을 주면서 젊은 인재를 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약 66%는요, 노동력 부족이 이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대기업은 그렇다 치는데 중소기업에게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파산한 기업도 있는데 2023년에 3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양적인 경제 확장이 더 이상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사꾼 딱 10명이 있어야 10명의 몫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꾼이 10명 이상으로 늘지 않으면 확장을 못하겠죠. 심지어 9명, 8명으로 더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건데요.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개선되는 거랑 양쪽으로 감소해서 그 안에서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월급이 오르고 취업이 잘 돼서 좋은, 뭐 마냥 웃을 상황은 전혀 아닌 겁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걸까요? 코로나19 때 경기가 뭐 하도 안 좋으니까 한동안 사람을 좀 안 뽑았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슬슬 좋아지니까 막 일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본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더해진 건데 사실 이게 진짜 이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작년에 일본의 출생아 수가요,
19세기 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 100만 명이던 출생아가 10년 만에 약 72만 명 수준으로 무려 28% 가까이 감소한 거죠. 당초에 일본 국립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요, 72만 명대로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게 2039년은 돼야 될 거야 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15년이나 더 빠르게 찾아온 거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요,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축소되고 사회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했는데요. 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건 곧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가 작년 말에 약 7,370만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수준인 겁니다. 앞으로 그게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건데 2030년까지는 연평균 43만 명씩 줄다가 2030년 이후부터는 약 10년 동안은 연평균 86만 명씩 줄어들 거랍니다. 그때부터는 매년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은 현역 세대가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반면에 노인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본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퇴 연령을 조정하기 이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층을 더 확보를 해서 인력난을 해소해보자라는 거죠. 오죽하면 일본 정부가 회사들한테 웬만하면 직원들 70살까지는 일하게 해라 라고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이상 직원을 다시 고용해서 70세까지 근무하도록 했고요. 세계 최대 지퍼 회사인 YKK는요, 아예 정년을 없앴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층 고용률 그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요, 여러 궁여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고용주한테 주 4일제를 독려한다거나 기업은 근로자를 얻고 또 근로자는 수입이 느는 윈윈이라고 하면서 투잡을, 겸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밀어붙이는 게 이 외국인 근로자 전략인데요. 일본 기업의 한 65%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23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사상 최고치인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2040년까지 67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에 일본 정부가 영국이나 캐나다 등 8개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다음 세대 때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일본입니다. 어쩐지 이게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건 우리의 미래랑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현금 살포에 가까운 정도로 출산 가구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헝가리식 모델로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 한 3억 원 정도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 1명을 낳으면 무이자로 바꿔주고, 아이 2명을 낳으면 원금 반액을 삭감해주고, 아이 3명을 낳으면 원금 전액을 다 삭감해줘버려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파격적인 정책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필요한 이유는 인구 문제가 그만큼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구가 모자라서 나라가 수축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보다는 지금 인구를 수축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치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 어떻게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이라도 된다는 거죠. 사실 고령화 또 저출생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죠.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체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당장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사실은 명확한 해답은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일본은 점점 더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지 우리도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